안녕하세요.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입니다. 여러분은 성장합니다. 그걸 진심으로 애타게 원했기 때문이죠. 세 권의 책, 그리고 나의 변화. 오늘도 독서 루틴을 시작합니다. 올해 유튜브를 시작하고, 독서 루틴을 시작한 덕분에 벌써 세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시작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은 이 시간에 내가 벌써 3권을? 이게 바로 꾸준함의 힘이 아닐까요? 짧게는 10에서 15분, 길게는 3에서 40분.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책을 읽으니 이렇게 큰 변화가 찾아왔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스스로 대견해, 칭찬해, 인생정비. 돌이켜보면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 나는 단지 내 일상을 기록하고 정비사의 삶을 공유하려는 단순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독서 루틴이 나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스스로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서 벗어나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된 거죠. 책을 읽는 동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생각들, 그 순간들의 감정, 그리고 그것들을 기록하고 나누는 과정이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책은 김범준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의 온도, 예쁘게 말하는 네가 좋다 입니다. 이 책은 선택한 이유가 단순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나의 아내, 그녀에게 때로는 이쁘지 않은 말로 상처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 만났을 때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때로는 어색한 말, 투박한 표현으로 마음을 전달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스스로도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 더 따뜻하고 진심을 담은 말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그런 말을 배우고 싶습니다. 또 이제 나에게 독서 루틴이란 매일 책을 펴는 이 작은 습관이 나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작은 글자들, 그 속에 담긴 의미들이 나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책을 펴는 이 순간이 내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책을 펴는 순간 내 인생의 또 다른 변화를 시작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 작은 습관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독서를 시작해 보실까요? 독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의 온도, 예쁘게 말하는 네가 좋다. 김범준님의 책입니다. 머리말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말을 참 예쁘게 하는 고마운 사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심신을 지치게 하는 누군가의 거칠고 냉정한 말은 정말이지 그만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상합니다.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지 못했던 코로나19의 지루한 나날들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자마자 오히려 코로나19 결정의 시간을 그리워합니다. 사람이 분명히 그리웠는데 다시 마주하려니 관계 맺기는 어렵고 마음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모두 말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시간, 우리의 말들이 예쁜 말이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야 다시 다가서고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 불편하다, 두렵다, 솔직히 혼자가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편하다, 즐겁다, 함께해서 좋다라는 느끼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모습일 텐데 그의 해답은 예쁜 말입니다. 논리적인 말, 냉철한 말, 분석적인 말, 모두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최고로 좋은 말은 예쁜 말입니다. 골프를 처음 배우던 시절 골프채를 휘둘렀지만 빗맞아 엉뚱한 곳으로 공이 날아갔을 때 저를 향해 격려하던 한 선배의 말이 그러했습니다. 와, 김대리 방향만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스윙 자세는 박슬리 선수와 같아. 어쩌면 그리도 예쁘게 말을 하는지 그 선배가 갑자기 훈남처럼 보이더군요. 고마운 건 물론이고 점잖아도 보이고 그뿐인가요? 가정교육도 잘 받은 듯 느껴졌던 겁니다. 예쁜 말이라고 하니 어감이 왠지 아이들이 부모를 향해서 하는 말이 먼저 생각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이들의 말은 예쁩니다. 하는 모양 자체로도 예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봐도 그 예쁨은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부모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예쁜 말을 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수많은 엄마와 아빠 자녀의 예쁜 말 한마디에 세상 시름 있고 그래 이 맛에 내가 살아가는 거야 라는 용기를 얻기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동생이 생긴 걸 알게 된 세 딸 아이가 엄마 배를 어루만지며 동생아, 엄마 아프게 하지 말고 얼른 나와서 나하고 같이 놀자 라고 말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들이 밤에 아빠와 나란히 누워있다가 어린이집에서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라고 말합니다. 친구가 명품 시계를 자랑해서 기분 나빴다고 말하는 아빠를 보며 아들은 아빠는 아빠 자체가 명품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명품 지겹도록 사드릴게요 라며 너스레를 떱니다. 초등학교 3학년 딸은 엄마 딸로 태어나서 행복해 라고 하고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은 아빠와 공놀이를 하며 아빠가 내 아빠라서 너무 좋아 라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기분 좋아지는 말들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중에도 예쁜 말을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빠 여전히 멋있지? 엄마 아직도 배우는 것 같아. 엄마 아직도 배우 같아. 설령 용돈을 받기 위한 전략적 말하기라고 할지라도 그 말 자체의 예쁨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위의 말들, 이렇게 읽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이 예쁜 이유는 내가 나아서가 아니라, 얼굴이 예뻐서가 아니라, 성적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쁜 말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엄마 아빠에게 해주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걸 보면 부모와 자녀 간에 먼저 위로를 주고 감동을 주며 행복을 주는 건 부모에게서 자녀로 흐르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서 부모에게로 흐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살갑고 따뜻하며 정직하고 아름다웠던 우리의 아이들이 안타깝게도 경쟁을 거치고 사회에 나가면서 예쁜 말과 멀어집니다. 나쁜 말, 이상한 말을 배우고 그것을 입에 담으며 자기 스스로 감정을 황폐하게 만들곤 하지요. 그 결과물이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일지도 있겠고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예쁜 말을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좋은 말, 괜찮은 말을 할 줄 아는 어른이 되어 보려고 노력하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에게 다가서고 마주하며 또 새로운 관계를 맺기 이전에 우리가 하는 말들이 어떤 말인지, 과연 예쁜 말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말을 이미 잘 표현할 줄 아는 어른도 물론 적지 않습니다. 한 고등학교 선생님은 학생이 말도 없이 결석을 했을 때 그 이유를 묻기 위해 연락할 때 왜 학교에 안 왔어? 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대신 왜 학교 못 왔어? 라고 한다는 겁니다. 안 그리고 못 단 한 글자 차이지만 듣는 학생에게는 느낌이 전혀 다른 겁니다. 안 왔어 라고 하면 너 오기 싫었지 라는 뜻을 품지만 못 왔어 라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긴 거니? 도와줄 건 없니?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경계를 풀고 거리를 가깝게 해주는 예쁜 말의 좋은 사례입니다. 예쁜 말을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해줍니다. 큰 힘을 주기도 하고요. 서로에게 다가서고 마주하며 결국 관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 그리고 사회를 이루는 근본적인 모습일 텐데 예쁜 말로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시작이 됩니다. 누군가가 그러더군요. 만남의 시작과 끝에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두 마디만 할 줄 알아도 너무나 예쁜 사람으로 기억된다고요. 직장인이라면 회의 시작 전에 자기 자리 앞에 놓인 자료를 보면서 이 자료를 감사하게 보겠습니다. 회의 종료 후에 회의실을 정리하고 가셔야 할 텐데 도와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의 상대방이라면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혼자를 추구했습니다.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만 혼자 겪어내야 할 외로움과 고독밖에 없었던 기억을 우울을 넘어선 공포 그 자체였음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 서로에게 다가서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물론 다가서는 법을 모르는 알려 하지 않은 사람들의 예의 없는 접근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지나치게 회피하는 태도로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누군가의 못생긴 말에 상처받지 말되 우리가 해야 할 예쁜 말을 세상을 향해 아낌없이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노력이 필요합니다. 잘 알지 못하고 다가서다가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상대방이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섣불리 상대방의 일상에 급격한 변화를 주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한 후에 최대한 예쁜 말을 찾아내어 표현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나와 타인의 거리를 관찰하고 그 거리에 맞는 적절한 말 한마디를 잘 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직장인인 누군가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 직속 상사가 괜찮아요, 우리 시스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위로한 걸 두고 크게 감동했다고 하더군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겠지만 또 이 정도라면 우리도 충분히 상대방을 향해 말해줄 수 있는 예쁜 말이 아닐까요? 세대, 성별을 불문하고 서로를 더 깊게 이해하려는 대화와 소통이 절실하게지는 시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제, 아니 해방에
시공간 속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람에게 다가가고 어떻게 서로를 마주할 것인가를 일상의 화두로 삼아야 합니다. 이 마음의 질문을 잘 살핀 뒤에 상대방에게 전해질 우리의 예쁜 말을 공부하고 또 좋은 점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소통법을 더 나아가 앞으로의 인생에서 행복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이 책에서 함께 찾아냈으면 합니다. 잘 되겠죠? 잘 될 겁니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이 예쁜 말에 익숙해지기를 바라며 김범준. 프롤로그. 다가설 줄 아는 사람은 예쁘게 말한다. 다시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다시 누군가에게 다가서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이제 당연한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모이고 함께 대화하고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한국의 대표 기업 중 하나인 네이버는 4,830억 원을 들여 신사옥인 1784를 지었음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음에도 코로나19 때에 재택근무를 여전히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네이버는 주 5일 출근 제도를 사실상 없애는 근무 방식의 실험에 나섰답니다. 2022년 7월에 네이버는 근무 시간을 물론 업무 장소까지 자유롭게 선택하는 컨택티드 위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여러 타입이 있는데 특히 타입 R로 지칭되는 유형이 특이합니다. 주 5일 집이나 외부 장소에서 일할 수 있고 필요할 때 사무실 출근하는 방식이죠. 고정 좌석도 물론 사무실에 없고요. 와, 이게 가능해? 라면서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을 듯합니다. 알고 보니 이는 조직 내 구성원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된 근무 형태라고 합니다. 네이버가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근무 방식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주 5일 사무실 출근 가장 선호한 직원은 2.1%에 불과했다고 하네요. 주 5일 재택근무 선호 답변은 무려 41.7%였다고 합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말합니다. 네이버는 언제 어디서 일하는지를 따지기보다 일 본연의 가치에 집중해 신뢰를 바탕으로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네이버만의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근무 제도를 도입하게 됐고 앞으로도 일이 본질에 집중해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업무에 돌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비대면 근무를 네이버도 영구적 근무 제도로 확정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절한 거리두기, 재택근무에 익숙한 구성원을 위한 섣부른 다가섬의 자제 등 다양한 고민을 통해 네이버는 회사가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다가서고 어떻게 마주할 것인지를 이를 통해 어떻게 구성원들의 관계를 이어갈 것인지 그리고 결국에는 고객들에게 어떻게 최상의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할 것인지를 고민하며 내린 잠정적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와 같은 조직도 이제 자기 구성원을 향해 함부로 다가서지 않습니다. 다가섬이란 그토록 조심스러운 것임을 길고 길었던 수많은 희생을 치렀던 코로나19를 통해 역설적으로 알아차렸기 때문이란 겁니다. 네이버의 새로운 근무 제도에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 5일 전면 재택의 과정에서 원리 후에 대면 팀워크 데이를 권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만나게 되는 구성원 간의 정서적 교류를 위해 대면 만남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면과 비대면의 조화, 이를 통해 네이버 조직 구성원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예쁜 말의 사용이 아닐까 합니다. 나쁜 말, 이상한 말, 못생긴 말을 하던 코로나19 이전의 시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에서는 상대를 향한 조건 없는 존중, 따뜻한 배려, 아름다운 공감이 가득한 예쁜 말을 해야만 구성원도 그리고 회사도 최고 기업으로서 그 가치를 더해갈 것임을 떨어져 있던 긴 시간을 통해 알아차린 것입니다. 다시 만나 어색할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조직과 구성원 간의 적절한 거리, 구성원과 구성원 간의 적절한 거리를 고민한 결과입니다. 잠시 시간과 공간을 두며 내면의 흔들림을 바로 잡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한 채 서로 편안한 마음으로 점차 다가서는 말을 하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편한 것 그 자체만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가 편합니다. 하지만 혼자가 편한 것과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은 다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관계를 바꿔놓았습니다. 갖고 왔던 옆 사람과의 거리를 강제로 멀어지게 한 것이죠. 덕분에 마음 편해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어떻게 다가서려고 하시는지요?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마주하시는지요? 저는 누군가에게 다가서는 관계 회복의 첫걸음을 예쁜 말 한마디에 찾기를 바랍니다. 대화로 다시 마주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편하게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겼으면 합니다. 혹시 과거의 대화법으로 변한 세상을 살아가려는 것은 아니겠죠? 오랜 시간 떨어져 일하는 게 익숙해져 있는 누군가를 향해 이전에 못생긴 말, 이상한 말, 나쁜 말로 상대방에게 다가서려 한다면 수용은커녕 차가운 거절과 결과만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상상해봅니다. 다시 복귀한 직장 사무실에서 다시 얼굴을 마주한 상대방과 당신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간다면 과연 서로에게 다가설 수 있을까요? 상대, 제가 원하는 리포트가 아닙니다. 고민한 것 맞습니까? 당신, 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도대체 뭘 더 해야 하죠? 가시가 돋친 한마디로 못생기기 이를 데 없는 말이 난무하는 시간과 공간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에 묶여 고슴도치처럼 자기만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시 대화에 나서게 되니 어쩌면 이전보다 충돌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큽니다. 상대방에게 다가설 줄 아는 사람들의 대화라면 상대가 고의로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뭐라고 하더라도요. 상대, 제가 원하는 리포트가 아닙니다. 고민한 거 맞습니까? 당신,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도 아쉽습니다. 별거 아니죠. 하지만 별거 아닌 이 한마디가 상대방의 관계를 결정짓습니다. 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도대체 뭘 더 해야죠? 라기보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도 아쉽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별거 아니죠. 하지만 별거 아닌 이 한마디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결정짓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관계의 회복 시간에는 쉼을 찾고 여유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유쾌하지 않는 상대방의 말을 한번 잘라서 반박하지 않는 당신은 세상 그 누구와도 가까워질 역량을 갖춘 사람입니다. 세상의 부정을 긍정으로 응답하는 당신,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언젠가 보나마나 뻔한 이야기라는 한 커뮤니티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거리를 얼마나 멀어지게 하느냐 하는 다소 부정적인 하지만 우스운 이야기였습니다. 내 의도는 이라고 시작하는 말은 들어보면 의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너에게 해줄 말이 있어 라고 시작되는 말은 들어보면 기분 좋은 말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하며 끝나는 말은 들어보면 무엇에 대한 결론인지 항상 불분명하다. 존경하는으로 시작하는 말은 들어보면 사실 존경하려는 생각이 없이 하는 말이다. 꼭 돈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니야 라고 시작되는 말은 들어보면 돈 때문에 하는 말이다. 이런 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라고 시작되는 말은 들어보면 기분이 나쁘다. 이번 한 번 도와주면 이라고 꺼내는 말은 들어보면 이번 한 번만은 끝으로 나지 않는다. 말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를 통해 누군가에게 다가서기보다는 누군가와 멀어지는 일이 많아지기 쉬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해답은 예쁜 말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상대방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어제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듦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어렵다면 어렵겠지만 작은 것들 하나부터 조심해서 말을 건넬 줄만 안다면 우리는 예쁜 말 프로젝트는 잘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장 다가서기. 마음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말 연습. 인생이란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계는 누군가가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는 순간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관찰은 그런 순간을 진실하게 담아내려 노력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서는 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멀어지는 말, 다가서는 말. 일본의 한 30대 청년이 시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재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대여 서비스. 직장을 다녔으나 성과에 대한 압박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회사를 그만둔 1938년생의 한 남자가 퇴사 후 넘치는 시간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고 결국 자신의 개인 시간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서비스를 만든 겁니다. 이는 곧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 옆자리 앉기, 캐릭터 복장을 한 자신과 시내 중심가의 음식점에서 같이 카레 먹기, 이혼 서류를 제출할 때 아무 말 없이 동행하기, 적당히 거리를 둔 하지만 그 누구보다 편하게 다가서는 이 서비스를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들이 편안함과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들의 일들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서비스는 자유롭고 쉽지만 외로운 건 실은 사람에게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는 결국 사람으로부터 치유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한 서비스였던 것이죠. 2021년 방영된 TV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본 에피소드입니다. 당근마켓을 이용해 신청자들이 유재석과 함께 시간을 나누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자전거를 타는 것을 배우고 싶어 했던 한 시청자에게 유재석이 자전거를 타는 법을 친근하게 가르쳐주고 결국 자전거 타기에 성공한 신청자의 환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거리두기가 한창인 코로나19 시대에서 불구하고 시청자들과 시간을 함께 보낸 유재석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대여 서비스처럼 사람은 결국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생각해보면 다가섬이란 참으로 조심스럽고 예민하게 설계되어야 할 관계의 시작점입니다. 선뜻 누군가의 영역에 진입하는 건 잘못하면 폭력적인 그 무엇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의를 갖고 말과 행동을 했더라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을 향해 다가섬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다음의 문장 중에서 상대방을 향한 우리의 마음 표현을 어느 것을 선택하고자 합니까? 저는 당신을 얻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이 무엇을 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 대다수 우리의 심정일 겁니다. 일상이 아닌 비즈니스 현장이라면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 파트너인 상대방의 동의를 끌어내야 하기 더욱 그러할 겁니다. 얻을 것을 얻으면 솔직한 말로 굳이 더는 상대를 만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결국 대화의 과정에서 어떻게든지 상대방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저는 첫 번째 문장과 같은 마음을 가지길 권합니다. 대화가 오로지 상대방의 무엇을 얻기 위해서라면 커뮤니케이션은 지루하고 재미없어집니다. 이제 우리의 대화는 상대방 그 자체를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얻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상대방의 무엇일 테니 지나치게 조급해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가설 때의 예의가 있는 법이니까요. 타인을 온전히 얻고자 하는 게 우리의 말하기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타인입니다. 타인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타인에게 이해되기 위해 살고자 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 근본적인 전제를 부정한다면 사실 말하기는, 대화는, 커뮤니케이션은 모두 불필요합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고작 누군가로부터 이해받으려고 살아야 하는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말과 행동으로 마음의 상처가 크기에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저는 다소 냉정하게 답하고 싶습니다. 나와 다른 누군가로부터 이해받으려는 노력이 불가능하다면 혼자 살아가야 합니다. 대화의 전제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인생은 혼자 사는 거야 라고 외친다면 사회 구성원의 태도로서 부족합니다. 당당하게 타인들에게 이해받기를 원하십시오. 이를 위해 자신의 대화를 되돌려 보세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다가서기 위해서는 첫 시작의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착각합니다. 대화는 나 자신의 말로 기선제압처럼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인사하려고 하고 자신을 과대포장해서 소개하려기도 합니다. 사생활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영역임에도 속칭, 호구조사라고 불리는 나이, 종교, 학력 등에 대한 시시콜콜한 말들을 거침없이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과정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일단 들이대 라고 윽박지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태도가 누군가의 관계를 좁힘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무엇을 말할까 애쓰지 마세요. 시작부터 무엇을 원한다는 걸 표현하려 들지 마세요. 대화는 상대방의 무엇을 얻으려 할 때 실수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시작할 때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대화에 앞서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부터 생각해 주세요. 상대방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관심을 가져보는 것에 집중하되
자신이 가진 것을 쏟아내어 상대방의 무엇을 얻는 커뮤니케이션에만 몰두하기 전 이제 그만하십시오.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세요. 이왕이면 관심을 넘어 관찰의 단계까지 가면 더욱 좋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많이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닐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상대방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가서고 또 언젠가는 누군가와 따뜻하게 마주할 수 있을 테니까요. 논어에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화의 상대방에 대해 내가 모르고 있음을 인정하고 상대방에 다가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말이 멀어지는 말이 아닌 다가서는 말이 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함부로 말한다면 그건 관계를 단절시키는 잘못된 판단에 말하기일 뿐이고요. 지금 우리가 확인해봐야 할 건 무엇일까요? 멀어지는 대신 가까워지기 위한 우리의 말하기 속에서 살펴야 할 것은 나는 상대방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지? 바로 이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정확히 답을 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의 대화는 괜찮은 방향으로 제대로 시작될 겁니다. 모든 관계는 나의 말 한마디에 시작된다. 한 회사에 임원이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조직 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50명 가까운 구성원과 저녁에 극장을 빌려 영화를 보기로 합니다. 함께 식사하고 영화하고 영화 종료 후에는 가볍게 맥주 한잔, 일자와 장소, 그리고 보게 될 영화가 정해집니다. 구성원들도 그에 맞추어 자신의 일정을 조정해 둡니다. 그 행사를 며칠 앞두고 갑자기 구성원에게 메일이 옵니다. 내용은 임원에게 일정이 생겨 날짜를 이틀 뒤로 미룬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메일이 옵니다. 보기로 한 영화의 제목이 바뀌었다고. 애초에 보기로 한 영화의 임원이 가족들과 함께 보기로 했다고. 이쯤 되면 구성원들이 이렇게 기대하지 않을까? 이제 또 뭐가 바뀔까? 애초에 이 행사의 목적은 조직 문화 개선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어찌어찌 식사하고 영화 보고 또 즐겁게 맥주 한잔을 나누었다고 해보죠. 조직 문화를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기회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리더 마음대로 일정 바꾸고 영화 바꾸는 이상한 조직으로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행사가 되어버렸을까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침 보고 싶었던 영화고요. 영화 후에 맥주 한잔 마시면서 팀장님과 많은 대화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라는 팀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행사를 두고 다른 생각을 지닌 팀원의 이야기 혹시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 좋은 영화를 왜 임원 옆자리에서 앉아서 봐야 해요? 일방적인 일정 변경으로 중요한 개인 약속을 깨면서까지 말이에요. 저부터 반성합니다. 저 역시 이런 행사를 하면 좋겠다 라면서 공적인 일 그리고 가족 일로 시간 변경하고 영화 변경하는데 그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라면서 일방적인 통보로 행사를 진행했던 그 임원과 다를 바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내 식으로 살아왔던 것이죠. 다가설 줄 몰랐고 마주하지 못했으면 관계를 이어나갈 줄 몰랐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화에 있어서 특히 그러했습니다. 대화란 상대방이 있는 관계의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기에 내 식보다는 상대의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겸손의 미학이 필요함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잘났다고 비명을 지르는 시대의 남과는 다른 우월적 차별화 요소를 마치 대단한 무기인 것처럼 활용했습니다. 저 자신을 낮추는 비움에 기술이 대화의 시작이 됨을 몰랐습니다. 저 자신을 버릴 줄 아는 용기,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났습니다. 그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막합니다. 설득 하나를 예로 들어도 도대체 어떻게 경쟁자들과 다른 차별적 요소를 찾아내어 커뮤니케이션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걸까? 라는 의문에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사적인 대화권, 공적인 토론권이 관계없이 다가서고 마주하며 결국 이어가는 대화를 위한 해결 방법을 찾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쯤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대학에서는 왜 사회로 진입하는 예비 사회인들에게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던 걸까요?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따뜻한 대화법 하나 제대로 배운 기억이 없는 걸까요? 사회에 나와서 힘들었던 것, 전문 지식이나 영어 실력 때문이었나요? 그것보다는 말하기, 듣기, 그리고 인간관계 등
더 문제가 되지 않았었나요? 사실 인간관계의 핵심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에 능숙한 사람이 드물다는 이 아이러니,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달리 생각하면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지만 또 이렇게 좀 짧게 읽는 이유는 오늘 약속도 있고 해서 11시까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준비를 하고 이제 외출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쁘게 말하는 네가 좋다를 조금 읽어봤는데요. 확실히 이 말하는 온도 차이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계속 꾸준히 이쁘게 얘기하고 또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더 잘해주고 이쁘게 얘기해줘야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또 어제 유튜브 쇼츠나 영상을 보면서 느낀 건데 이게 화를 내는 사람의 말을 더 잘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좋게 치근하게 얘기해주는 사람 말을 먼저 들어줘야 되는데 왜 화를 내는 사람, 민원을 넣는 사람을 더 먼저 해주고 챙겨주는 걸까? 그냥 안타깝죠. 그런 사회가. 또 근데 좋아지려고 하는 이 사회를 보면서 앞으로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제 영상을 마치고 편집하고 외출을 하려고 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오늘도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